국민 라디오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안녕하세요. 하종강입니다. 후배의 좁은 자취방에서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영화 마니아들 틈에 끼어앉아 영화 무방비 도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 좀 안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봐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 유명한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나치 점령하에 로마를 배경으로 나치에 대항하는 이탈리아 저항조직 소속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 나치 친위대의 무자비한 고문과 그에 대한 숭고한 저항이 그 내용의 중심입니다. 실제 가까운 상황을 정말 실제 가깝게 찍어낸 기법이 영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 무방비 도시 이후에 영화계에는 네오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사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화면 가득 폭력이 난무하고 비명이 넘쳤습니다. 같은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영화를 보고 나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공포 영화로군요. 웬만한 호러 영화보다 더 무섭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흔해 빠진 운동권 출신들에게 영화 무방비 도시에 나오는 고문은 그렇게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7, 80년대 10수년 세월 동안 줄잡아 수만 명이 그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대공에서, 안기부에서, 보안사에서 잡혀간 운동권들한테 가해진 가공할 공문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흔해 빠진 일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혀를 찼지만 인간은 충분합니다. 81년 20대 후반의 팔팔한 사내였던 제가 말로만 듣던 비녀꽃기, 통닭구이를 당하며 사흘밤 동안 거의 거꾸로 매달려 있다시피 했을 때, 인간의 탈을 쓴 수사관들은 손 털고 뒤돌아서면 딸아이의 대학 입시 걱정을 했고,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진 마누라 걱정을 했습니다. 그들도 집에 돌아가면 어느 인자한 아빠나 자상한 남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짓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여름 장마철이 됐을 때 저는 팔이 쑤셔서 우산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생긴 검은 멍자국은 몇 개월 동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문을 견뎌내고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들었던 생각은 일종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긴 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우리에게 그만큼 큰 고통은 다시 없으리.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기지 못할 고통은 없다. 과연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그 고통의 절반쯤 되는 어려움도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종강의 노동과 꿈. (2001년 9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일입니다. 후배 하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님, 송아무개 살립시다. 그놈이 신부전적으로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81년 5월에 선배가 그놈이랑 같이 잡혀서 고문당했을 때 그놈이 며칠 동안 피오줌을 쌌던 걸 선배님이 봤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가 그 친구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해 줍시다. 선배가 증인 좀 해주시오.
그 당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에 과거 민주화운동 하다가 희생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암흑의 시절 그 말로만 듣던 고문을 사흘밤 동안 당해본 적이 있는데 저로 하여금 그 고문을 당하게 했던 후배가 바로 그 송암흑이었습니다. 공범들은 수사가 끝나야 합방이 됩니다. 저보다 며칠 먼저 잡혔다가 하종강 선배가 알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해버린 후배를 며칠 만에야 철장 안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경까지 고문을 당하진 않았는데 그 후배는 얼마나 심하게 매달려 있었는지 양쪽 손목이 모두 새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모든 고문은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하는데 수갑이 손목에 상처를 낼까봐 도복, 띠나 타올을 감고 그 위에 수갑을 감습니다. 그 후배는 그냥 매를 맞고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잡혀와서 매를 가장 많이 맞았던 다른 한 후배는 나중에 옷을 벗겨보니까 등에서부터 허리, 엉덩이, 다리, 발목에 이르기까지 온통 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멍이 든 것이 아니라 마치 커다란 붓으로 검은 먹을 칠하거나 들이부은 것처럼 몸의 뒷부분이 모두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대로 살색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구타라는 비교적 강도가 약한 고문의 결과입니다. 수사관들은 그 후배의 퉁퉁 부은 몸에 쇠고기 로스 쪽을 갖다 붙였습니다. 손바닥만한 쇠고기 조각들을 후배 몸에 붙이고 미이라처럼 붕대로 둘둘 감싸 맸습니다. 피는 피로 풀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든 그 와중에도 먹기에도 귀한 소고기 로스를 사이다 붙이냐 그 후배를 놀리며 농담을 했습니다. 더 웃기는 건 수사관들이 그 후배를 위로한답시고 그 무렵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었던 국궁 80일 축제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민들을 수백 명이나 학살하고 집권했던 전두환 정권이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젊은이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가 바로 국궁 80일이었습니다. 그 행사의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가수 이용 씨입니다. 그 가수의 노래 바람이리오를 들을 때마다 전 그 무렵이 생각나 목이 메입니다. 대학의 많은 동아리에 그 행사에 참석할 것이 요구됐지만 우리들은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양쪽 손목이 새까맣게 죽어버린 후배에게 전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왜 하필이면 내 이름을 얘기했냐? 후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종강 선배는 지금쯤 징역 가는 게 어쩌면 인생의 보탬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야. 최소한 형 인생의 마이너스는 안 될 거라고 봤어. 이렇게 더 붙였습니다. 사실 요즘 학내에서 형 역할도 별로 없잖아. 우린 같이 웃다가 울었습니다. 그의 말은 모두 맞습니다. 그 후배는 그 온갖 혹독한 고문 속에서 그 개인에게도 가장 피해가 적고 조직에도 피해가 적은 사람을 찾은 거죠.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 바로 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역할이 별로 없는 선배들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당신들 그 후배들이 적들에게 넘겨버릴지 모르니까요. 그때 경험은 저의 인생에 결코 손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와 같은 큰 고통은 다시 없을 거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를 앓고 있는데 근육통이 좀 심한 편입니다. 전 이럴 때마다 저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흘 동안 거의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서 그걸 참았는데 이 정도 근육통은 못 견디나? 그럼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결국 그 후배의 덕이죠. 솔직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후배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배의 이력은 우리 사회 노동운동가의 전형적 과정을 보여줍니다. 학생운동 이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노동 현장 활동, 전위조직 건설활동 등 비합법 조직활동 이후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국민운동본부, 지역노동자협의회, 지역노동자연합,
산별노동자연맹 민주노총을 두루 거쳤고 그 와중에 2차례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 후배가 바로 최규석 작가의 만화 송곳의 구고신의 실제 인물들 중 한 사람입니다. 사실 송곳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구고신도 한 사람이 아니라 최규석 작가가 수십 명의 실제 노동운동가들 만나고 만들어낸 캐릭터들입니다. 그렇지만 구고신의 얼굴은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이거든요. 바로 그 후배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저를 고문받게 했던 그 후배입니다. 최규석 작가가 만났던 수많은 실제 노동운동가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종강의 어색한 사이.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거 명대사예요. 얘기할 때마다 어색한, 이렇게 만들기도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1부 마칠 때 이제 송곳의 명대사를 몇 개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가장 임팩트 있게 들었던 명대사가 나오지 않아서 좀 섭섭하긴 했는데 다 아시죠? 바로 이겁니다. 어쨌든 나는 세상 모든 곳에서 누군가의 걸림돌이었다. 송곳의 명대사죠. 네. 예, 오늘 노동학개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송곳 특집으로 계속 이어가는데요. 예, 지난 방송에서 아프다고 하면서 너무 말을 많이 했다. 이런 지적을 제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방송은 내가 말 별로 하지 않겠고요. 주호민 작가하고 최규석 작가의 뭐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그런 재롱들을 옆에서 저는 그냥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특히 그냥 주문한다면 최규석 작가가 몇 년 동안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기록해서 만들어낸 창작한 인물들이 그 송곳의 수많은 다 등장인물들이니까 실제 만났던 인상 깊었던 노동자들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바람으로 마이크를 주호민 작가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전에 코너였던 노동과 꿈에서 그 고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홍구 교수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읽고 하종강이란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다. 내 인생의 글로 뽑을 만큼 그런 유명한 글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한홍구 교수가 글만 볼 때는 그랬어요. 근데 학교에서 요즘 가장 자주 만나고 자주 밥도 먹고 이런 사이인데 네. 뭐 글만 보는 게 낫습니다. 글 보고 펑펑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긴 저도 그 무렵에 글 써놓고 나서 읽을 때마다 좀 울긴 했어요. 그 송곳을 보면 구고신이 그 어떤 공원에서 이렇게 운동 기구를 하다가 이렇게 몸을 거꾸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약간 호흡 곤란이 오면서 그런 좀 뭐라고 하죠?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지는 공황이죠. 네.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그 고문 후유증 같은 거죠? 네, 그렇게 뭐 암시를 했죠. 네. 고문 후유증이죠. 네. 근데 실제 모델분은 아무런 후유증이 없으시더라고요. 정신적 후유증은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전번에 남영동 1985 네. 나왔을 때 하정 선생님은 그때 못 보셨다고 그러셨나요? 네, 못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단체 관람 가서 재밌게 봤다고. 강철 멘탈이시. 안 힘드셨어요? 내가 했던 것보다 별로 안 세던데. 이러면서. 근데 그 정영수는 아마 자기가 고문에 패배했다 이런 생각이 좀 적었을 거고요. 가장 현명한 선택을 사실 한 거거든요. 하종강이라는 만만한 선배가 있었고 실제 그 경험이 저에게 인생의 보탬이 됐지 아마 그날의 며칠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저에게 이 순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고문에서 처절히 패배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고문이란 것은 사람이 마치 한 마리 개처럼 느껴지도록 만들거든요. 인간의 모든 존엄성이 상실되는 그러면 더 이상 지키고 싶은 가치가 없어요. 네. 야, 내가 여기서 이 지경 됐는데 내가 여기서 뭘 더 지키냐. 네. 그 고문을 이기는 건 영화에서나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근데 3일 정도 고문당한 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에서 어디가 지금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제 삶 속에 가장 그래도 치욕스러운 기억이어서 네. 그 순간이 생각날까봐 제가 그 영화는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김근태 선배가 그 잡혀가기 직전 거의 하루 이틀 전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고 그 다음에 만나서 얘기는 내가 자세히 들었어요. 그런데 거의 실제와 흡사하게 영화는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는 게 저는 물론 당연히 고문을 당한 적은 없지만 이제 그런 장면을 보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고어 영화는 너무 잔인하면 오히려 그게 약간 웃기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일부러 막 피가 막 이렇게 막 분수처럼 나오고 그러면. 근데 고문 같은 거는 너무 리얼하니까 너무 괴로워져서 오히려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공포심이 정말 일단 몇 시간이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언제 이게 끝이 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이렇게 한 12시간 연속 조사를 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맞지도 않고 그냥 욕이나 좀 듣고 한 거였는데도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걸 묻고 똑같은 걸 답하고 이렇게 손으로 진술서를 쓰고 틀리면은 그걸 처음부터 다시 쓰고 막 이걸 계속 시키는. 근데 어떤 일로 가셨어요? 군대 있을 때 약간 좀 운동권 스님이 있어가지고. 예. 헌병이셨잖아요. 예, 헌병되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런 기무대랑 알력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혔죠, 그 스님이. 그래서 그 스님이랑 저랑 되게 친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요 참고인이었죠. 네. 그래서 그냥 길게 조사를 받았었는데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집에 못 가는 게 아닐까? 제대를 못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거? 그때는, 우리 자대, 그러니까 내무실 집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빨리 거기 가서 샤워를 하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안 보내줄 것 같은. 그러니까, 그 고문 상황에서 거기까지 가면 정말로, 누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거라는 거는 뭐, 확실한 얘기죠. 제가 보안사를 또 잡혀가 보니까요. 보안사령부는 아니고 보안대 잡혀갔었는데 거긴 또 분위기가 좀 또 살벌하더라고요. 뭐 그때 저를 조사했던 사람 계급이 중령이었는데 실제 그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놈 휴전선에 갖다 걸어놓고 철조망에 걸어놓고 총 몇 방 쏴버리고 월북하는 거 사살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안사에는 왜 잡혀가셨어요? 뭐 그런 게 일상인 사람들인데. 예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는 계엄하였기 때문에요. 일단 경찰이 수사를 다 마치면 지휘권을 보안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조사 끝난 다음에 항상 보안대를 거쳐야만 됐고요. 국가 전복 세력인데 뭐 항상 끌려갔겠죠. 저는 이제 잡혀가는 건 잔잔히 많이 했는데,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때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잡혀갔는데 그때 뭐 아침에 학교에서 10시 반쯤에 집회 한 번 열고 유인물 몇 장 뿌리고 결의문 한 번 낭독하고 잡혀갔던 건데 그 자기를 간첩 잡는 그 정보과에서 잡아서 대공으로 넘기거든요. 그럼 대공수사관들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변호인 영화에 곽도원 씨가 검사로 나오잖아요. 뭐 그런 분위기 실제 많이 있고요. 우린 간첩 잡는 형사대 이러고 나타나요. 자기를 간첩 잡는 형사라고 소개한 대공수사관이 저도 무슨 상사로 데려갔어요. 무슨 무역회사처럼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직책도 다 무슨 계장님, 과장님, 전무님 이렇게 부릅니다. 수사관들끼리. 대공은 그래요. 그런데 저를 무릎 꿇려 앉혀놓고 저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면 너 언제 북한 갔다 왔어? 이거 갖다 댔자. 나중에 다 나오게 돼 있어. 아니 그 20살짜리 대학교 1학년은 유인물 몇 장 뿌리고 잡혀갔다고 언제 북한 갔다 왔냐고 다그치는. 그래서 제가 이게 분단이라는 상황이 한국 사회를 극우보사시킨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됐다는 걸 그 짧은 경험으로 금방 알았습니다. 그 얘기 그만할게요, 저는. 그럼 다시 그럼 송건 얘기로 돌아와서 뭐 하종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런 노조 활동가들을 한 몇 분 정도 인터뷰를 하셨나요? 세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뭐 수십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수백 명이라고 하려다가 줄인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20분 정도까지는. 제가 소개해 준 사람만도 굉장히 여럿이니까 실제 수십 명 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소개로 만나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주변에 이제 저 골수 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회 전복 세력들. 하정환 선생님. 뭐 작가님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연락처를 주시죠. 이렇게. 그럼 이제 표 작가가 이제 접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몰래 먹다가 지금 갑자기 방송하는 바람에. 근데 표 작가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사실 노동운동가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을 때였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최초죠. 제가 좀 크게 보였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소개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저는 좀 일전서 물러난 사람이고 길 위에 있지 않고 길에서 내려왔지만 길을 떠나진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소개한 사람들은 여전히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아유 하정강 선생은 뭐 별거 아니었구만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불안하긴 했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셨을 때, 그, 이제 이런 만화를 그리겠다는 걸 이제 밝히시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반응이 어때요? 뭐, 다 이제 호의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나요? 아니면? 활동가 분들은 그렇게 반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고는 이게 이제 실제 운동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근데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반복된 경험을 오래 하신 분들 특유의 어떤 그 약간 시니컬함, 허무주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망했는데 뭘 하나 뭐. 그런 느낌? 끝났어! 뭐, 이런,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뭐, 5년 전에 오지, 뭐 이런. 5년 전에는 조직이 막 확대되던 시절이라서 정말 신나고 좋았는데 지금은 조직이 축소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약간,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화가들도 이제 신인 작가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면은, 만화가로 살아가는 건 어떤 건가요? 하면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한 10년 이상 된 작가한테 물어보면은. 팝벌이죠, 뭐. 살라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직 활동하시는 이제 활동가분들은 그런데 이제 노조 간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실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반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아주 소상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 활동가 분들은 약간 좀 그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만날 때 느낌이었다면은 노조 간부 분들 이런 분들 만나면은 그분들이 훨씬 더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를 안 했으면은 회사에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겠구나라는 느낌. 일을 잘하고 유능한 분들이 보통. 일 잘하고, 그러니까 동료들을 아끼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익을 안 챙기고 회사를 잘 되게 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생노조 간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조 분들도 여러 가지 직종이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대형 할인마트를 선택하신 이유는 딱히 있나요? 이분 저분 만나다가 이제 그 송곳을 거의 포기할 시점이 왔을 때 이제 그 까르푸 사례 이랜드 일반 노조 사례를 만났죠. 만났는데 말씀을 일단 굉장히 잘하셨어요. 창작자적인 재능이 있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수인 실제 모델이 그 그림이 되게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사례로 좀 쉽게 한번 그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뒷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옴니버스
기획을 하신 거예요? 구고신 중심의 옴니버스였겠죠. 그러니까 이수인 네. 중심의 마트 어떤 이렇게 노조가 탄생하는 과정이 아니고 구고신에게 여러 사람이 이제 의뢰가 오는. 네, 그런 거였다가. 그때 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었겠죠. 그럼 여러 가지 직종을 다룰 수가 있었겠네요. 네, 네. 그랬을 텐데, 그 이수인 모델분을 만나고 나서, 네. 일단 이걸로 가보자. 뒤에 어떻게 되든. 단편 모음집처럼 구상했다가 네, 네. 이제 큰 장편 네, 하나가 된 장편이 거네요. 거죠. 네. 어쨌든 뭐, 구고신의 사무실에 이게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이런저런 사업장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 그분들과 또 이수인하고의 관계도 뭐 생기고 하면서 네. 다른 사업장 이야기도 할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보통 우리가 노조 하면 이제 떠오르는 네. 이미지는 어떤 뭐 금속 노조나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마트 노조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마트 노조를 이제 주역으로 설정하셨을 때 어떤 뭐랄까 이게 잘 풀릴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 같은 건 없으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조의 이미지가 아니니까. 일단 비정규직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예, 그리고 비정규직이 한창 양산이 되던 무렵, 네. 그리고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생각을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마트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그 대기업 그 생산직 노조의 그런 어떤 전투력이라든가 스펙터클 이런 게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움일 수 있지만 또 친근감의 입장, 친근감이라는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크지 않은 이야기. 네네. 사실 지금 다루고 그리고 일부 그 시즌 1이 끝나는 지점까지 가는 것도 사실 그 기사화가 거의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런 사소함 안에서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걸 그리고 싶었어요. 완전히 뭐 유혈이 낭자해질 정도로 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거의 경험해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 저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 정도의 일을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저는 그게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게 어떤 뭐 금속 노조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뭐 철강 공장이나 이런 거는 되게 우리 삶이랑 거의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일상적인 마트라는 공간에서 그게 또 벌어지는 일이어서 더 이렇게 가깝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까르푸에서 일했던 거 아시죠? 그거를 작품을 하기 전에 말씀하셨으면은 조민 작가님 인터뷰를 지금 빡세게 해가지고 좀 빨아먹었을 텐데 그거를 저도 그 까르푸가 망하기 직전에 저는 이제 언제나 뭔가 망하기 직전에 탈출하는 그 배에서 이제 쥐가 뛰어내리듯이 본인이 망하게 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 까르푸 일산점에서 저도 반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두 분이 지금 이제 그 대형 마트가 무대가 된 것을 그럴듯하게 설명을 주고받으면서 했지만 내가 볼 땐 결국 그 이수인 실제 모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에 최 작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저런 설명을 다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겠죠. 항상 사후적으로 생각하죠. 까르푸 사례를 만났어.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왜 까르푸여야 되냐. 그러니까 왜 대형마트가 무대인가에 대한 설명을 정말 멋있게 잘했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딱 만나보니까 저 캐릭터 굉장히 매력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언제나 노동학 개론에서는 우리나라와 이제 비교하면서 언제나 이제 서유럽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의 예를 드는데 사실 까르푸가 프랑스 회사잖아요. 근데 그게 송곳에도 나오는 명대사지만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이란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더 이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아이러니. 어쨌든 프랑스계 회사를 모델로 잡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프랑스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국계로 갈 것이냐를 놓고 또 고민을 했죠. 하셨군요.
모델이 프랑스계라고 해서 프랑스계로 그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외국계 기업을 쓰면은 또 그거에 작품 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고민을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였죠. 예. 이런. 예, 그러니까 네. 선진국에서 그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이제 다른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로 네. 가면은 또 그 지역 기업들이랑 경쟁해야 되니까 네. 그 지역 기업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네. 거죠. 그거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시해도 되는 사람 앞에서는 무시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고 네. 그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수인 씨 실제 모델 말고 또 만났던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그 저는 이렇게 이게 뭐 제 특성일 수도 있겠는데 개인으로서 기억에 잘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어떤 공통점들이 뭉쳐져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만화의 인물들이 만들어지긴 한 건데 네.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 이런 어느 개인 특정해서 뭐 이름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만나 들었던 이런 이야기 상당히 인상 깊었다. 어제 아직 이건 작품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제도 한 분을 만났어요. 예. 예,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 신생노조의 그 분회장이면서 대의원인 분을 만났는데 네. 그동안 만났던 분들에서 느꼈던 공통점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 네. 회사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사익을 챙길 수 있는 어느 회사나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네. 물론 사무직들은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청소 노동자들이라든가 뭐 어디든 가면은 조금씩이라도 뒷돈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회사에서 굳은 일은 다 도맡아서 하는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조직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가장 그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는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는 동력이면서 윤활유 같은 이런 개인인데 이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브레이크가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반기를 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계속 보면 되게 정의감이 굉장히 많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뭐 외적인 요인들도 있겠죠. 똑같이 불만을 가졌다 하더라도 회사에 책 잡힐 짓을 좀 한 사람들은 금방 회사에 의해서 이제 협박을 받으니까 떨어져 나가고 결국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제 구릴 게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뭐 이런 과정도 있는 것 이제 같고요. 활동을 오래 한 노동조합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얇아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관료화된다 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노동자 활동을 시작했던 정의로운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자는 걸 되게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극 중에서 구고신의 수업을 듣는 노동자 중에서 예. 허벌나게 조져불자라고 써있는 조끼를 입고 계신 티죠, 티. 티셔츠. 그게 실제 있는 티. 이제 실제로 한번 존재했던 티죠. 그거 언제 어디서 입었던 거예요? 노조에서 입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복수 노조 되기 전에 네. 이제 의용 노조가 있고, 네. 그리고 버스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네네. 노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기사들은 이미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고, 네. 여기 이제 회사 쪽이랑 굉장히 친한 네. 그런 노조고, 정비사들도 가입을 하고 싶은데 안 받아주는 거죠. 예, 근데 복수노조는 또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뭔가 단체로 티를 맞춰 입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주워 듣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한 거예요. 뒤에다가 이제 문구를 허블나게 조져라고 쓰고 네. 그러니까 뭐 어디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딱 활동을 그냥 이렇게 세게 한 거죠. 네. 그분 만나면서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노조하면 어떤 뭐 법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말 합법적인 노조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그분들 활동 보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노동자들이 이렇게 서로 그 근로조건 때문에 모여서 그리고 단합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합법적인 단체들 아니든 간에
어쨌든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뭐 그런 그 경험을 했었죠. 네. 뭐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이란 대사도 방금 말했지만 여러 가지 명대사들이 많은데 이거는 다 이제 본인이 창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터뷰에서 나온 것도 있나요? 대사들은 거의 창작이죠. 아,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멋있죠? 원래 그분들은 그렇게 멋있는 말씀 안 하세요. 아, 그렇구나. 네, 그분들은 특히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은밀하신 분들이라서 네. 이런 좀 뭐라고 그럽니까? 약간 뽕을 매기는 대사? 뽕을 매긴다는 게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정교하지 않으면서 격언에 가까운 아, 예. 네, 이런 말은 웬만하면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네, 어디에나 갖다 붙여도 다 되는 말들. 네네. 이런 것들은. 네. 근데 만화에서 어쨌든 캐릭터를 좀 부각을 하고 그리고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전달하려다 보니까 네. 예, 좀 자주 쓰게 됐죠. 그래서 요즘 뭐 나레이션을 넣을까 뺄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왜 예전엔 그런 고민이 좀 예전보다 더 늘어나신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그건? 저도 이제 그런 종류의 말을 쓰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예, 네. 한 작품에서 한두 개 정도 네. 쓰는데 이제는 거의 매회 하나씩 나오니까 혹시 댓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효과적으로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한 해 분량 안에서 뭔가를 전달하려다가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쓰면서도 예, 독자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오글거리는 네. 분이 오글거리는 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다 보니 아,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이제 좋았거든요. 이수인이 네. 계속 이제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완전히 각성을 해서 이제 진흙을 묻히고 이제 싸우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면서 이제 내면의 어떤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이거 되게 건조하게 읽을게요. 네, 비장하게 읽으면 이거는 오히려 비장하게 읽으면 좀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수인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야스통한테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제 망신을 당하고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거의 당하지 않나요? 아니 저 공개 왕따 네, 공개 되는 왕따 거죠. 선언을 네. 당하니까 이제 그 이수인이 예전에 군대 기억을 떠오릅니다. 이제 막 훈련을 받다가 막 똥물에 들어가고 흙탕물이 묻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이후에 훈련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그렇죠. 예. 편해지죠. 그걸 떠올리면서 이런 나레이션을 합니다. 기분이 아주 더럽다. 하지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 난 이미 죽었고 내 발로 알아서 치워져 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날 치워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차에 치여 죽은 고라니의 눈이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는 굉장히 멋있는 연출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한마디로 돋았는데요. 그것이 네. 동것이 처음 나왔을 때 같은 동업을 하고 동업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네. 만화가로서 볼 때 송곳이란 만화가 딱 어땠어요? 처음에 딱 보니까. 처음에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만화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네이버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처음에 이제 어디에 연재할까 고민할 때도 저는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거기 있으면 딱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강풀 작가님이 네이버로 가라 그랬어요. 혹시 그거는 자기 경쟁자가 다음에 생길까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왜 네이버로 갔으라고 얘기하고 당신이 가라고 그랬다. 내가? 이게 처음엔 그래서 약간 걱정했어요. 그랬는데 초반에도 아니나 다를까 순위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바닥이었죠. 예, 그러니까 규석이 형이 뭐? 규석이 형이랑 최규석 작가님이 약간 이제 좀 순위에 이렇게 신경 쓰시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네이버에 그 만화 목록이 뜨는 순서에 대해서도 막 이제 그 불만을 제기를 하고. 그렇죠. 그건 지금도 불만입니다. 네, 뭐 그런 걸 보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거를 다 집어 삼킬 만큼 만화 내용이 너무 좋았고 지금 반응도 좋기 때문에 역시 클라스는 어디 가지 않는구나. 그 제작가가 지금까지 단행본 만화가로서는 가장 독보적인 만화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행본을 출판해서 그나마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만화가 아니었나. 웹툰 그리지 않고. 김성모 작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서점용 단행본을 내는 작가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먹고 사는 편이고요. 근데 그 작가가 몇 명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성과스물이 안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세 작가가 지금까지 낸 만화책 이번 기회에 제가 소개하면요. 아까 얘기한 울기엔 좀 애매한이란 만화책이 있고요. 백도시란 만화책이 있고요. 그 습지생태 보고서가 있고 지금은 없는 이야기라는 우화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단행본으로 나온 게 있는데 요 만화책이 제가 최규석 작가를 알게 됐던 만화책이고 그때 제가 만화책에 왜 꽂혔는지 한꺼번에 만화책을 몇 개 샀어요. 그때 산 게 트라우마, 박흥룡, 공룡 둘리 이렇게 세 권을 한꺼번에 샀거든요. 네. 왜 그때 내가 그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한 2개월 동안 누워 있을 때 침대 생활을 2개월쯤 할 때 치질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그 치질이라는 병은 그렇게 오래 안 앓습니다. 그때 아니었군요. 저는 그때 급성 간염으로 한 2-3달 쉬는 걸 제가 살아오면서 2번쯤 해봤는데 그때 이제 누워 있으면서 내가 볼 만한 만화들을 찾았더니 우리 아들이 또 만화의 죄가 깊은 아이여서 추천하면서 사다 주더라고요. 모두가 추천하는 만화였죠. 그 송곳이 그 노동 문제를 대중화시킨 만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화죠. 최초인가요? 모르겠는데요. 그걸 목적으로 한 만화는 있었겠죠. 성공하지 못한 작품들이 많았겠죠. 대신에. 전태일 만화도 있었고, 있었죠. 예. 테일이가 예. 있었고, 그리고 80년대 운동권에서도 시도를 하진 않았습니까? 시도했고, 네, 임투 교육 자료를 만화책으로 만든 첫 번째 작업을 제가 만화가들 여러 명과 해봤는데요. 그때 나온 만화책 제목이 단행본이었어요. 보물 찾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 6명인가 만화가들이 그걸 그려서 주인공 얼굴이 6번 바뀌는 그런 걸 그렸고. 안 되겠네요. 그때 참여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 대학생이었던 이동수 역할을 했습니다. 주호민 작가한테 우리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원래 주호민 작가가 그 선배 만화가들 이렇게 잘근잘근 잘 씹는다. 아니요. 부탁을 우리가 했더니 작두 말하게 작두라고. 내가 사냥개처럼 한번 뜯어보겠다고 그러더니 별로 안 그래요. 고분고분하네 오늘. 아니, 살이 너무 빠져서 뜯을 게 없어요. 그렇구나. 연재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하려던 얘기일 줄 알았었나? 예. 아니 뭐 이런 이렇게 좀 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소년 만화나 이런 거에 비하면 좀 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무겁고 비교적. 다른 이야기. 네, 다른 할수 이야기.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또 현실과 붙어 있는 이야기 이런 네. 거 하실 때 어떤 뭐 중압감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사명감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사명감도 약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다룰 때의 사명감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작가로서의 사명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화 문화 안에 있는, 그러니까 대중문화 영역 안에 있는 그 창작자로서 네. 좀 더 확장시키고 싶은 네. 이야기의 소재를 주호민 작가님도 그 한국 신화를 가지고 들어옴으로 해서 뭔가 하나의 끈덕지를 더 던져준 거잖아요. 아, 그랬나요? 대중문화 안에 네. 이런 소재도 있어. 앞으로 이것도 한번 파보지 그래. 뭐 이런 네. 그런 게 있듯이 저도 좀 더 그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소재도 충분히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한번 봅시다 하는 네네. 그런 종류의 의무감도 있을 것이고요. 네. 송곳 이후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그려보고 싶으세요? 송곳 이후 문제가 전면에 나서는 작품은 송곳 이후에는 웬만하면 안 근데 지금까지 그렸던 게 대부분 대부분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예. 무게 중심이 이렇게 살짝 인물에게 있었죠. 가 있느냐 예. 아니면 사건에 가 있느냐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죠. 네. 근데 앞으로는 다시 인물로 가거나 아니면은 습지처럼 그냥 찍고 까불고 하는 그런 작품을 가거나. 뭐 결혼이나 육아에 대해서 그려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결혼과 출산을
소재로한 만화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고요. 많이 다르다면 출산 장려 만화가 아니고 예. 보통 결혼 만화나 이런 건 결혼 장려 만화, 출산 장려 만화가 되게 쉽잖아요. 절대 그럴 분은 아니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절대 결혼하지 말고 애기 낳지 말자는 만화가 되는 건가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네, 너무 큰 돈이 될 거라서 너무 큰 돈이 든다고요? 네,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을 잘라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떼돈을 벌려고 지금 매우 기대가 됩니다. 송곳이란 만화가 한국 노동 만화에 너무 큰 산맥처럼 우뚝 쓰는 바람에 다른 많은 작가들이 그 다음에 노동 만화를 그리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꼭 그 노동 만화라고 하는 뭐 장르가 새로 생기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령 이런 송곳 같은 게 하나 있음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죠. 세상에는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노조를 조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가령, 많이들 쓰는 그런 재벌 3세와 재벌 3세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하더라도, 이 재벌 3세가 엄마랑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 주요한 무기로 노조위원장하고의 어떤 결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러면은, 그때 그려지는 노조위원장은 좀 더 구체적이겠죠. 그 민주화 이후에 한국 드라마에 보면 거의 운동권 출신이 빠짐없이 나오는 시기가 또 있었잖아요. 양념처럼. 네, 그것처럼. 그렇죠. 노동 문제와 관련된 등장인물들이 드라마에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가끔 등장하는 이제 노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평면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걸 만들면서 비교도 사실이 접근하게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많이 그려지면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냥 우리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냥 당연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노동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사람으로서 드라마에 가끔 노동운동가나 노동자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 보면 실제와 너무 다르게 그려요. 상상 속에서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데 이 송곳 만화에서는 실제보다 정말 더 실제처럼 잘 그리더라고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올 때 보면 되게 경직된 표정, 이렇게 좀 격앙된 말씨, 이런 손짓 발짓 이렇게 안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파업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진지하고 정말 조곤조곤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최 작가가 직접 만나본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 작가가 인간적으로 매력을 느꼈던 이소윤 씨의 실제 인물도 결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조분조분 이야기하고 한 번 흥분할 것 같지 않고 이런 사람이지만 내부에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나름의 이제 유무 감각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어쨌든 군대 이야기에서도 그렇다시피 사실 가장 정상적인 조직이라면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죠. 비정상적일 때에만 조직에 반기를 드는. 송곳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죠. 왜 비정상적인 곳에 태어나서 저렇게 재능을 썩히고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맨날 교도소나 가고 인생만 하고. 같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가장 정의롭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층부에 계속 진입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게 아직 일제 이후 지금까지 해소가 안 돼서 불성실하고 요령 피우기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에 계속 진입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또 분석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경 간부 중에 배 타본 사람 거의 없고 소방청 간부 중에 불 끄본 경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방송사 사장이 PD 출신인데 대표작이 없고 이게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덕적으로 상당히 저열한 사람들이 상층부에 진입하는 게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 때 그랬다가 이제 해방되면서 전부 해소가 됐는데 우린 그게 아직까지 안 된 채 여기까지 왔고 그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분단이다 이런 이야기 또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또 제가 폼 잡으면서 꼰대처럼 얘기했더니 분위기 싸해지긴 하는데. 싸해진 김에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규석 작가가 마무리하는 말 해주시고요. 제가요? 네. 뭘 하면 됩니까, 저는? 홍보 많이 봐달라고. 사실 이 노동학개론 방송이 처음에 최규석 작가가 3파 역할을 한 거잖아요. 최규석 작가 없었으면 저 이 방송 안 했거든요,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닙니다. 저 그때 거의 못한다고 답하고 있다가 네. 최규석 작가가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 다음에 연락 한 번 더 오면 그때 하겠다고 하겠다. 그랬는데 김영민 PD가 연락하는 바람에 제가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라 책임이 있는데 그 노동학개론 듣습니까? 근데 잘? 네, 지금까지 다 꼬박꼬박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좀 더 잘해야 되겠네요. 이런 노동 만화를 그리는 전문가가 듣고 있으니. 듣고 들으면서 여기 방송 작가님한테 계속 이렇게 막 욕을 하죠. 잘 하라는 뜻으로 듣겠고요. 조민 빼! 자, 그러면 우리 동거 특집 제2부 마무리 발언을 최 작가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네, 오늘자로 선고 2부가 끝이 났습니다. 네, 저는 한동안 한동안 연재는 쉬고, 저 일은 계속 할 텐데, 네, 노동만화 그리다가 이렇게 과로사를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다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시고,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동자의 소박한 꿈 한 올 한 올이 모여 세상의 행복을 완성합니다.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하종강의 노동학 개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국민라디오에서 만나요. 네, 오래전 송곳 국어신의 실제 모델인 후배를 만났을 때 그 후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하선배나 나나 모두 비슷한 종류의 인간이라고 보는데 하선배는 그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요? 저는 조금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세계관이 아직 바뀌지 않았거든. 난 철학을 안 바꿨거든. 그는 잠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라면 난 벌써 끝냈을 거예요. 나는 하선배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나 때문에 고문당하게 했던 사람들, 나 때문에 징역 산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인연이 나를 이 일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저를 붙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몇 번 결심했습니다. 난 더 이상 운동 못한다. 조직 다 정리하고 문건 소각하고 주변에 통보하고 근데 항상 마지막에 그 사람 얼굴이 저를 붙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운동 끝내겠다고 결심했을 때 공장에서 일하는 후배를 야간에 가서 만났거든요. 정문까지 나온 작업복 차림의 그 노동자에게 나 노동운동 그만둔다.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한참 오다 돌아보니까 그 노동자가 거대한 공장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두커니 서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후배는 결국 목이 맸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노동자들의 얼굴이 그 후배를 노동운동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드는 거라고. 고상한 철학이나 세계관이 아니었다고. 한때 이론가로서 우리에게 불렸던 사상적으로는 저를 지도했던 후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후배와의 인연이 저 같은 사람들을 이 바닥에서 떠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일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화 송곳에서 제가 가장 따뜻하게 느꼈던 명대사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대사였습니다. 그 명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는 건 안 무서워요. 졌을 때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 그냥 옆에 있어요. 그거면 돼요. 국민 라디오